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이낙연 후보 측이 결국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이낙연 캠프 측의 설훈 의원은 이재명 후보 본선에서 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상황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선을 그었습니다. 후보는 이재명이다. 하지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이거 불공정하다는 거죠. 무조건 결선 투표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 이낙연 후보 측의 이 설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로 본선 치르면 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과연 민주당 경선 변수가 발생할까요? 결선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이대로 끝난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와 원희룡 후보 어제 4명으로 좁혀진 이후 컷오프 이후에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미신 논란을 집요하게 질문했습니다. 천공스승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한국의 핵 문제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천화 동의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 오늘 역시 많은 신문들이 쓰고 있는데 한겨레 신문은 이 김만배 씨의 반박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정영학 회계사가 투자하지 않고 사업 설계로 850억을 챙겼다라는 녹취록을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서로 책임 떠넘기다라는 겁니다. 김만배 씨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하는 것을 알고 소위 일부러 독을 탔다는 겁니다. 녹취하는 걸 알고 내가 잘못된 이야기를 건넸다라는 건데 과연 이거 사실일까요? 녹취하는 걸 알고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일부러 건넸다.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아파트가 당첨돼도 이 대출이 안 돼서 무더기로 포기하는 경우 얼마나 아까울까요?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서민들 이사철인데 패닉 현실화됐다라는 겁니다. 성남의 한 단지에선 성남입니까? 대출해줄 은행을 못 구해서 당첨자 40%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저는 기자생활 12년 만에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전셋집도 계약금 수천만 원 날릴 판이다. 대출이 안 된다. 투기하는 대출을 막더라도 우리 서민들 살 수 있는 집 구하고 전세 구하는 대출은 막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소장님 나오셨고요. 자, 돌직구쇼 사상 처음으로 거물 정치인이 나왔습니다. 5선에 당 대표급의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산에 그리고 홍준표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 조경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부산 사나이 특집이겠군요. 이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부산 사나이. 자, 전재수 의원 그리고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국민의힘의 4명으로 좁혀진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8명이었을 때보다 4명이 탈락한 후에 4명이서 진행되는 토론인 만큼 더욱더 분위기는 치열했습니다. 토론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4강의 첫 토론. 원팀 흔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후보 간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원팀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치열함이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 4명이 하나같이 입을 모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그 대목부터 들어보시죠. 당연히 법에 따라서 엄단해야 될 틀림없는 일인데 평생을 법 집행만 하던 저에게 앞장서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이제는 대장동 비리의 주범은 대선에 내보내서 정확한 의사표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무슨 범죄자 대선이 되었습니다. 구속되어서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인이 어떤 여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느냐. 후보를 교체하고 이재명 후사는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PD의 몸통이자 수괴인 이재명 후보 거짓말 그리고 가짜 능력자라는 그 가면을 우리 국민의힘과 저 원희룡이 철저히 벗겨서 그 가짜 이미지를 부수겠습니다. 자, 야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모두 하나같이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홍준표 캠프의 좌장이자 5선 국회의원이 조경태 의원 모셨는데, 조경태 의원님, 네.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본선에 나가서 질 후보라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온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유승민, 원희룡 후보 모두 다 이 대장동 비리 게이트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는데, 조경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민주당의 경선의 마지막 경선에 그 국민 여론, 국민하고 일반 당원들이 참여한 데서 이재명 후보가 28%밖에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62%를 받았는데 예. 이게 아마도 지금의 그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이대로 가면은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라고 그런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에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비슷한 말이 나왔어요. 오늘 아침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다양한 전선이 형성됐습니다. 먼저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공방이 한 포인트인데, 유승민 후보는 미신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천공 스승 이야기를 집요하게 캐 물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 사람하고 저 우리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누가 소개해 줬습니까? 자, 제가 과거에 어떤 분이 이 유튜브가 예. 재밌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랑 부인입니까? 아니 우리 부인에게 얘기해 준 분이 있어요. 정법을 만나셨죠? 만난 적 있습니다. 예, 부인하고 네. 같이 만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본인이 지금 특검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시는데 이런 황당한 사람이 이런 헛소리를 하면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아니 되는 거 그걸 아닙니까? 재미로도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제 아니 직접 의사결정. 만나셨으니까 하는 아니 말이죠.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런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떠들고 다니면서 내가 멘토니 지도자 수업을 시켰느니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는 제가 게 아니죠. 모르니까 만났고 예. 그 말이 나오자마자 예.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예. 저는 그 이후로는 서로 아니, 연락하거나 딱 만난 적이 끊으셨습니까? 없습니다. 딱 그렇습니다. 끊으셨습니까? 그럼요. 자, 유승민 후보가 이제 미신 논란에 불을 붙였는데, 이재명 기자, 천공 스승의 정법 강의를 두고 유승민 후보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나느냐, 유튜브를 유승민 후보가 열심히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얘기를 하면 딱 끊어야지 왜 만나냐, 부인이 추천했냐 등을 뭐 집요하게 질문했는데, 유승민 후보가 봤다는 이 정법 강의의 대목이 어떤 거길래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 어제 그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가 지적했던 것은 뭐 손바닥에 자기 열이 나는데 이것으로 뭐 사람을 고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천공 스승이란 그렇죠. 분이. 천공스란 분이 뭐 저도 여러 개를 봤었는데 뭐 대단히 통찰력 있는 얘기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황당한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유승민 후보는 이제 특정 부분을 좀 이렇게 뽑아내서 그것을 문제 삼은 것 같습니다. 근데 손바닥에서 열이 나와서 뭐 암 환자 등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대단히 좀 당혹스러운데, 약간 그렇죠. 미신 논란으로도 번질 수 충분히 있는 번질 수 있을 그럴 소지가 수 있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예. 뭐 주류 종교나 주류 사상과는 거리가 있으신 분인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뭐 가장 강조하는 건 계속 뭐 홍익인간 뭐 이런 이제 사상을 강조했는데, 글쎄요, 뭐 이분이 어디 누구한테 수학을 해서 어떤 이제 사상을 갖고 있는지는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그러니까 처음 문제 제기를 이제 유승민 후보가 먼저 천공스 아느냐 물어본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그 토론을 끝나고 찾아가서 천공 스승은 미신을 뭐 전보는 사람이거나 뭐 아니면 뭐 미신을 믿으라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다 예. 라면서 동영상 시청을 오히려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천공 스승과의 관계를 오히려 부각하는 좀 약간 역작용이 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다시 한번 유승민 후보가 이제 그 동영상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제는 공격을 하는 건데 글쎄요 이제 어제도 역시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의 지적에 윤석열 후보는 만난 적은 있다. 뭐 누군가 부인에게 소개해줬고 부인과 함께 만났고 하지만 본인이 뭐 멘토라든지 그리고 뭐 자기가 윤석열 후보를 뭐 공부를 시키고 있다, 뭐 다듬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했죠. 그걸 이후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관계를 끊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역시 뒤져보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좀 그런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부각하고 어떤 인연이 있다는 걸 만들어진 것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가진 기대감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라는 게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뭐 법치 파괴 그러니까 야당 지지층이 봤을 때는 그런 거에 맞서서 어떤 인치가 아니라 사람에 의한 게 아니라 시스템과 법에 의한 통치를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본인의 정치적 세를 만든 건데 어떤 특정인을 만나서 물론 그 사람만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 임기라는 가장 중요한 사안을 뭐 협의하고 조언을 구하고 이랬다 그러면 어쨌든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감과는 좀 일반 지지층의 기대감과는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유승민 후보도 이쯤에서 그만둬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천공 스승과는 인연을 딱 끊었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일각에서는 언제까지 야권 대권 주자 토론을 미신 논란으로 이어갈 거냐라는 또 유승민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오늘 공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 함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왜 이 천공 스승이라는 사람과 딱 끊게 됐을까요? 이런 발언들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천공 스승의 이런 발언들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예컨대 인터넷 매체 최보식의 언론 천공 인터뷰를 보도했는데 윤석열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자 윤 총장이 내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좀 도와준다. 마치 멘토인 것 같은 얘기를 해서 윤 후보가 이걸 듣고 이거 안 되겠다. 천공 안 되겠다. 딱 끊었다는 거예요. 윤 총장 부인이 내 강연 영상을 보고서 윤 총장이 권했던 것 같다. 몇 번이나 반복해 들었다고 한다. 이런 말들이 천공 스승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하고 다니고 이걸 또 유승민 후보가 문제 삼자 윤석열 후보는 이건 아니다. 딱 끊었다. 라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천공 스승이라는 분이 유튜브에서 검찰총장 퇴임 날짜와 관련돼서도 또 최근에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대목 한번 들어보시죠. 퇴임 날짜를 나는 정해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라고 간섭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지식인인데 내 말 들을 리도 없고 당신이 총장 자리에 들어올 때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떠날 때도 명분을 찾아야 된다. 명분 없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요걸 조언해 줬습니다. 날짜는 내가 잡아준 게 아니고 그 명분을 잘 잡아서 나온 걸로 나는 그렇게 봤으니까 잘했다. 이런 분과 인연은 끊었다라는 얘기인데 자 조경태 의원님 홍준표 후보가 어제는 지난번 TV 토론회와는 달리 뭐 주술, 미신, 부적, 공세를 전혀 안 했어요. 네. 유승민 후보만 저런 공세를 했는데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조경태 선대본부장이 코칭을 해줘서 이 정책적인 것으로 가라라고 조언을 해준 겁니까? 사실은 후자가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언을 해주셨어요 후보에게. 네, 왜냐하면 지금 당원들을 만나보면은 우리끼리 너무 네거티브해서 민주당처럼 저렇게 싸우는 모습은 옳지 않다. 그래서 또 홍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너무 좀 센 이미지도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윤 후보에 대해서 좀 약간 공격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당원들 사이에서는 좀 제발 우리끼리는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 맏형으로서의 좀 모습, 좀 정책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분위기를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홍 후보가 이 미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거티브를 안 하고 정책 대결했다. 그 대목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토론 대목입니다. 전술핵 논란입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전술핵 재배치하고 핵 공유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현실성도 없거니와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입장이 그렇지 않아서 북한을 오히려 핵 강대국화시켜서 핵 분축 협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의 핵이 현실적으로 있는데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최근에 이제 쭉 미국 전문가들 주장은 한국의 핵 보유를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핵확산 금지 10조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도 그 핵확산 금지를 더 엄격히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홍준표 후보가 조경태 선대위원장의 조언을 들어서 굉장히 이제 정책적인 토론하는 대목이었는데, 그런가 하면 원희룡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가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들어보시죠. 북한의 미사일은 대포동이라든지 무수단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채워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당장의 삶을 위협하는 또 다른 대량 살상 무기 이재명 무기가 지금 대장동 로켓 발사대에 지금 막 장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홍준표 우리 후보님께서 이재명 대량 살상 무기 해체하는 이 프로젝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한 팀이 돼서 했으면 좋겠고요. 구치소인가 감옥인가로 가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확신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제목으로 갈 것 같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로 보면 뇌물로 볼 수 있고, 저는 배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총장님께서 지난번에 적용했던 경제 공동체, 예. 공범 이론 이런 걸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게 배임이고요. 가장 성남시장으로서 뇌물죄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근데 뇌물죄가 되려면 본인이 받는 거를 뭐 계좌가 있든지 녹취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 이재명 지사 아니겠습니까? 그 영악하고 그 뻔뻔한 사람이 그런 흔적을 남겨놨겠습니까? 흔적이 안 남아도 검사가 그 정도는 윤석열 총장인 것 같으면 벌써 밝혔을 건데. 원희룡 후보와 홍준표 후보를 포함해서 야권의 대권 주자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네 분 중에서 한 분과 본선 대결해야 될 텐데, 네 분 모두 이재명 후보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 뇌물이냐 배임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감옥 보내겠다, 감옥 갈 거다라는 다양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치열한 내부 경선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거쳐서 후보가 이미 됐고,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을 치르고 있는 후보자들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거는 뭐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에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경쟁하는 후보들로서는 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뭐 사람에 빗대 가지고 대량 살상 무기다. 대량 살상 무기. 이게 대량 살상 무기라는 것 자체, 이 표현 자체도 좀 이게 그 군사적 용어고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데, 그걸 이제 그래도 경쟁하는 당이긴 해도 이 사람에 빗대 가지고 대량 살상 무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게 과한 표현이고, 지금 민주당도 좀 아쉬운 측면도 있고 국민의힘도 좀 아쉬운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든 지금 무너진 국민의 삶을 이렇게 세우고 대한민국이 추격 국가에서 이제는 선도 국가로 위상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러한 국가 위상에 맞는 그런 좀 대통령 선거, 그래서 정책 토론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거친 단어들이 좀 물론 이제 정치가 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좀 과하거나 이러면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마 국민의힘도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도 이제 정책 토론 쭉 하고 계신데, 윤석열 후보의 주술, 미신, 부적 뭐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국가 경영에 대한 능력과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주술, 혹시 미신에 의존해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의혹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전과 무너진 국민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세울 것인가, 이 철학과 대안을 가지고 경선을 하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선거에 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한편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도보 투쟁 중인데, 광주에 가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특검 받아라. 이재명 후보에 경고한다. 시간 때우기식 아무 말 대잔치식으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 민주당이 특검 받지 않으면 후보의 문제가 이제는 민주당의 문제가 되리라는 것을 명백히 경고한다라며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홍준표 캠프를 이끄는 좌장이시잖아요. 홍준표 캠프에서는 이 이재명 후보에게 향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홍캠프를 이끄는 좌장으로서 홍캠프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사실은 지난번 LH 투기 사건만 났을 때도 국민들이 굉장히 좌절하고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대장동 비리 게이트가 터지면서 국민들이 거의 뭐 패닉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진실을 규명하자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정말 당당하고 뭐 이론도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그럼 당당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고 또 야당과 국민들의 그 목소리, 그 특검에 대한 목소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런 논란들이 덜할 텐데 지금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꾸 이것을 오히려 역으로 국민의 힘 게이트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국민들께서는 그야말로 좀 후한무치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라는 분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고 보시는 거죠? 뭐 최측근이죠. 왜냐하면 최측근이다. 유동규라는 분이 그 이력을 보면은 이분이 전혀 그 성남에 있는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그 아주 알짜배기의 자리에 그 임명이 됐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저는 최측근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재명 후보가 지금 경기도지사지 않습니까? 도지사로서 재임하면서 또 차관급인 그 도시 관광공사, 관광공사 또 사장으로 또 임명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가는 곳마다 유재동이라는 그분이 유동규라는 분이 그 이름이 거론이 되니까 이거는 최측근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자, 홍준표 캠프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또 치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자. 이쯤 되면 여야 주요 주자들의 현재 지지율 흐름과 그 속에 담겨진 비하인드 의미가 궁금합니다. 민심 진심 시작하겠습니다. 여론조사 몇 장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오늘의 이 민심 진심 주제 궁금증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야권 주자 중에 누가 더 강할까? 이거 궁금하죠? 이거 궁금해요. 참 궁금해요. 여야 차기 대선 후보 가상 대결 준비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붙었을 때,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붙었을 때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 양상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결과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붙었을 때와 홍준표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붙었을 때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홍준표 초접전 내에서 완전히 경합을 벌이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배 소장님. 네. 오늘의 궁금증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누가 더 강할까입니다. 배종찬의 선택은 옆에 조경태 의원 나왔다고 의식하지 말고 없다고 생각하고 하기. 참 의식 안 하기는 어려워요. 워낙 뭐 정치 거물 여의도 거물이시고 네. 홍준표 후보 캠프를 지금 또 총괄하고 네. 있는 입장이니까 그래도 여론조사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게 있잖아. 국민의힘 예. 지지층은 고민 만렙입니다. 만렙. 고민 말렙. 왜 그러냐면 지금 그래프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밑에 자막이 나가네요. 이 띄워드릴게요. 가상 대결 결과가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홍준표 불과 1, 2주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이 1대1 가상 대결 경쟁력이 홍준표 후보보다는 앞섰었어요. 예. 근데 이 조사를 보면은 오히려 거의 비슷한데 윤석열 후보와의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6%포인트 앞서고 홍준표 후보와의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2%포인트 앞섭니다. 물론 오차범위 아니라 의미 그러니까 없어요. 이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수치만 따져놓고 보면 홍준표 후보가 상당한 약진을 한 겁니다. 야, 옆에 지금 조경태 의원 오셨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의식되네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경선 룰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는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게임의 룰이 중요한데 게임의 룰이 중요하다. 당원 50% 본선 경쟁력 1대1 가상 대결 국민 여론조사. 예. 근데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중요한데 예.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이라도 앞서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게임의 룰, 경선 룰만 보니까 윤석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선 경쟁력에서는 좀 더 확장성 있는 지표가 중요한데 지역으로 보면 서울과 충청, 예. 세대로 보면 30대와 50도. 왜? 40대는 이재명,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이거든요. 예. 그럼 30대와 50대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념 성향으로 보면은
진보는 이재명, 예. 보수는 국민의힘. 그러면 중도층과 무당층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본선 경쟁력 그러면 좀 셀 수 있을까? 본선 전투력 파이팅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상당한 또 파이팅이 있어요. 그거 무슨 그겁니까? 그거는 아니 옆에. 이거 예. 쭉 이 가상 대결 제가 추세를 분석했습니다. 예. 한국 사회연구소 조사를. 어. 그랬더니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은 고민이 돼요. 고민이다. 경선 룰만 보면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데 본선 파이팅, 본선 전투력만 보면 아이고 홍카콜라 내가 이겨요. 이러는 또 홍준표 전투력이 상당하거든요. 거기도 만만치 않다. 아이고 자꾸 조경표 의원이 옆에 계신 거 의식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일지 홍준표일지 지금 너무 고민돼요. 본인이 고민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본선 경선 토론회 이제 4명의 후보가 남아있는 토론회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전략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동안 아이고 윤석열 후보 이거 뭐 아는 게 있어요 이랬는데 이제는 정책 경쟁을 합니다. 예. 이 토론회에서 과연 국민의힘 지지층을 끌어낼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이 국힘 윤이냐, 국힘 홍이냐? 예. 저도 고민되네요. 그게 관건이다라는 것. 자, 그럼 두 번째 궁금증은 이겁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주요 주자들은 국민의힘 게이트가 아니냐라고 공세를 하고 있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이재명 후보 민주당 게이트다라고 맞서고 있는데 대장동 의혹 누구에게 더 불리할까? 함께 보시죠. 이게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인데 대장동 의혹 누가 더 불리할까? MBN이 의뢰하고 RN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은 민주당에 불리하다가 42.5%, 국민의힘에 불리하다가 29%가 나왔는데요. 자, 요 차이는 크네요. 많은 여론조사는 과반에 가까운 의견이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은 불리할 것이다라고 응답했군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도 결국 부동산 선거, 대장동이 결정하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4월 보궐선거 때도 보면 서울, 부산을 국민의힘, 여기 또 부산 지역구가 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그때도 LH 사태 부동산 선거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도 대장동 선거, 부동산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누구에게 더 불리하느냐? 더불어민주당이 42.5%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에 나왔던 3차 국민투표 슈퍼위크도 이재명 후보가 불과 28%밖에 득표를 못했거든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모습인데 결국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이야기할 때는 선거를 이야기할 때는 구도, 이슈, 후보입니다. 후보도 지금 부동산 대장동 개발과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이슈는 대장동이 지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구도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지는데 이 부동산 이슈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만큼 차기 대통령은 대장동이 결정한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만 놓고 보면 여기 이제 전재수 의원 또 오늘 부산 특집인데 옆에 보지 말라니까 자꾸 이렇게 연관 좀 아이고 오늘 하세요. 의식되네요 진짜. 예. 그런데 결국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이 의혹에 발목 잡히느냐 예. 아니면 결국 대장동과 삼청동의 싸움입니다. 이른바 대삼. 대표 삼겹살 아닙니다. 대삼. 대삼인데 예. 대장동의 부동산에 발목을 잡히느냐 또는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느냐 아니면 좀 더 미래 비전과 공약을 더 많이 이야기하면서 삼청동 그러니까 청와대 국정 운영을 할 주인으로서의 미래 비전에 주목을 받느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대삼에 플러스 하나 더. 결과적으로 이건 누가 결정하느냐 M, 여, 중이 결정합니다. 예. 여자 중학교 아닙니다. 그러니까 MZ세대 여성 중도층. 이게 유행이 됐나요? 예. 그러니까 M여중. 이게 M여중의 지지를 0.1%라도 더 받을 수 있는 후보가 예.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네. 유행어 제조기. 유행어를 너무 의식하는 우리 배주장 소장님의 아주 흥미로운 분석까지 돋보이는 분석까지 살펴봤습니다. M여중이 이번 대선에서 중요하고 대장동 의혹이 결국 이번 본선에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아주 귀한 교훈까지 얻어봤습니다. 배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이어집니다. 민주당 상황인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승복을 택할 것인지 파국을 택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민주당 이낙연 후보의 입에 쏠려 있습니다. 특히나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선언하자 이낙연 후보 측은 매우 격앙했습니다. 특히나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전 이재명으로는 진다.
라는 얘기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일단 송영길 당대표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발표를 했고 제가 추천서를 부여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분열됐을 때 군사 쿠데타가 발생을 했습니다. 원팀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민주당에 주어진 소명입니다. 여러 이의 제기된 것들은 공식 절차를 통해서 처리될 것입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소위 단호박, 이의제기는 없다라고 단칼에 선을 그었고 이재명 후보의 승리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당내에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데 이낙연 후보 측의 30 의원은 격앙됐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이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흠결 사안 때문에 대장동 사건도 있고 뭐 정가 부분도 있고 스캔들 부분도 있고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흠결이 있는 상태에서 본선에 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진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죠. 야, 진다는 게 객관적 사실이다. 지금 30 의원은 이낙연 캠프의 좌장인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으로는 진다라고 하면서 스캔들 의혹부터 전과 사범 얘기에 대장동 비리 의혹까지 정조준을 했습니다. 자, 이 논란 어떻게 이어질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자, 일단은 전재수 의원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셨잖아요. 예. 같은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당대표 출신의 캠프의 30 의원이 보기엔 객관적으로 이재명으로는 진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전재수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서른 의원님 제가 좋아하고 또 예. 따르기도 하는 분이고 또 민주당의 또 다선 의원이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서른 의원님 원래 스타일을 보면 또 돌직구입니다. 돌직구예요. 말을 돌려서 하는 법 없고 우회해서 하는 법 없고 수식어 많이 갖다 붙여서 뭐 유려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바로 돌직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상시에 이제 좀 센 발언들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과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평소의 스타일로 비춰보건대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다만 이제 저것이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어떤 근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죠. 사실관계는 따져보자. 네, 어떻든 이낙연 후보님과 그 캠프 그리고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국면은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겁니다. 굉장히 야한이 있죠. 아쉬움이 많죠. 그리고 또 서운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하다 보니까 때로는 좀 과한 표현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좁게 보자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든 이낙연 후보든 좁게 보자면은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이 되거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만 예. 넓고도 근원적으로 보자면은 이것은 민주당의 집권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런 불협화음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원팀이 될 것이다. 예.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민주당의 전통이자 민주당의 역량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경태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홍준표 캠프의 좌장으로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네. 국회의장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국회의 어른에게 드리는 질문이고 또 민주당에 계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민주당을 잘 아는 국민의힘 중진에게 드린 질문인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당헌 당규의 정신을 따져봐더라도 이거는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고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후보 측은 무슨 소리냐. 당헌 당규에 따라서 게임 끝냈다. 빨리 승복하라. 라는 입장입니다. 조경태 의원께서는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결선 투표 없이 이대로 가는 게 우리 당에서는 굉장히 좋죠. 이재명 후보로 가는 게 좋다. 네네네. 왜냐하면은 이미 이재명 후보는 정점을 찍고 이제 하락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세에 있는 후보가 우리의 카운트 파트너가 돼주면 굉장히 좋은 거지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민주당에 있으면서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을 다시 재집권을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봤을 때는 사실은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냉정하게 좀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선 투표제를 좀 우리 당은 좀 도입을 안 했지만 민주당은 도입했지 않습니까? 예. 결선 투표를 도입한 이유는 사실은 집권을 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부 송영길 민주당 대표나 이런 분들은 당연 당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연 당규가 특별 당연 당규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거는 수치로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LH 사건 나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화자가 있는 인물은 시장 후보로 내지 않겠다고 당연 당규 못을 박아놓고도 그걸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연 당규 이거는 그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후보 안 낸다고 하고 당헌당규 밖에서 후보 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걸 또 유권자들은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유권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예. 유권자들 다 알고 있는 이런 부분을 당연 당규를 핑계로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무효표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사실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거든요. 예. 김두관 그 정세균 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그 앞에 사퇴하기 전까지에 대해서는 저는 무효표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도입을 시킨다면은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는 50%를 넘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원팀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나 하면은 예. 사실은 그 저런 강한 불만, 강한 그 저항에 대해서는 이걸 서로 어떤 그 포용하고 뭡니까 이걸 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져야 된다. 들어주는 분위기는 적어도 있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 결선 투표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본선에 들어가 있는 듯이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 오늘 상당히 나름 이제 솔직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냥 이대로 가는 게 국민의힘엔 좋지만 민주당이라면 또 내가 민주당에 있어봐서 잘 아는데 그래도 불협화음이 나오면 잘 보듬고 이거를 화합해서 가는 게 민주당에게 훨씬 더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나름의 어떤 솔직한 의견까지 들어봤고 자. 송영길 대표는 단호박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당 지도부의 이 같은 판단, 이재명 승리 선언에 대해서 어떤 기류가 나오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낙연 후보 측의 한 의원, 송 대표가 깔아뭉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달래주는 신용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 지혜다. 조경태 의원 말씀이랑 비슷하네요. 본선 패배하면 송영길 탓이란 말이 나올 것이다. 본선 패배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이에요, 이번엔. 아직 법적 대응까지는 선택지가 아니지만 이 전 대표 지지층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배재정 대변인. 3차 선거인단의 압도적 득표율은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는 의식의 반영이다. 유동규는 이재명의 후보의 측근 중에 측근이자 신복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의 송영표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이 상황을 바로 잡아서 결선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할 겁니다. 경선 불복은 하는데요. 이거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에서 심판 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 판독 장치로 다시 판독을 합니다. 어느 팀에서 2신청했다고 경기 불복이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이라도 오늘의 이 제기 자체를 당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란다. 그래서 결선 투표를 있게 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원팀으로 가는 길이다. 지금 당 지도부와 이낙연 후보 측의 여러 의원들 간의 불협화음으로도 번지는 양상인데 앞서서 한 보도에 따르면 이 법적 논쟁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자, 무엇이 쟁점일지도 한번 살펴볼 텐데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받았던 28,142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쟁점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낙연 캠프의 의견은 후보가 사퇴한 뒤에 투표된, 그러니까 이거 완벽한 사표죠. 257표는 무효다. 하지만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 살아있을 때 그 후보에게 던진 그 표는 사표가 아니다. 따라서
전체 투표수에 포함을 시키는 게 맞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선관위와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사퇴한 후보가 얻은 표는 그것이 후보가 사퇴 이전에 얻은 표라 할지라도 모두 무효가 맞다라고 당헌당규 해석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겁니다. 아리송한데요? 이낙연 캠프는 공직선거법상 대선, 총선 등에서 투표 이후 후보 사퇴할 경우에는 유효표로 처리하지 않냐. 대선과 총선을 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재명 캠프와 당선관위에서는 당내 경선을 얘기합니다. 2002년과 2007년 당내 경선 때에서도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리송한데요? 자, 요 문제는 두 분의 의견을 저희가 한번 먼저 들어볼 텐데 일단 검찰에 계실 때 잔뼈가 굵었던 검찰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아직은 이게 당내 문제고 이걸 법적 문제로까지 끌고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양쪽의 논리는 있어요. 한쪽이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 같아요.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특히 무조건 이 표가 사표다, 무조건 이 표가 유효표다 게 아니라 후보가 사퇴하기 이후에 받은 표는 무효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양쪽 모두 다 이거는 의견이 없어요. 근데 후보가 사퇴하기 이전에 후보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후보에게 던진 표까지 무효표로 시켜야 되냐 마냐를 두고 이견인 건데 법률 전문가, 검찰 출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이제 법을 많이 비판할 때 이현령, 비현령이란 말을 많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 이제 특별 규정이거든요. 특별 당규인데 제 20대 대통령 후보자에 관한 선출 규정이에요. 예. 그래서 제 59조에 보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는 해당 후보자의 득표는 무효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특별 당원 당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사퇴 이후에 사퇴한 후보자 표만 무효 처리한다는 거고, 예.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사퇴 이전에 그때 득표한 것도 무효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규정만 보면 누가 옳은지 판단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낙연 캠프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단순한 억지는 아니다. 예. 저것도 이제 굉장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보고 아마 이 특별 단계를 만들 때 이것까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퇴 이전 이후를 막론하고 다 무효 처리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었던지 아니면 사퇴 이후에 얻은 표는 무효 처리한다 이렇게 두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양쪽은 일리가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후보로 확정을 해버렸잖아요. 이재명 지사를. 거기에다 또 송영길 대표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는 이재명이다. 딱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뭐 저는 0%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걸 법적으로 할 것이냐. 근데 사실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법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법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 경선 과정에서 후보에 관한 그걸 가처분을 해야 하거든요.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제 정당에 관할지 정치에 관한 것은 법원에서 잘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설사 이게 소송으로 간다 하더라도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민주당 경선 과정을 쭉 지키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송영길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약간 중립성을 좀 훼손하는 발언을 좀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 또 김광선 변호사가 민주당 소속으로 선거를 여러 번 나가봤었기 때문에 고자격으로 하시는 개인 의견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약간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번에도 약간 저런 그 이제 이낙연 캠프 쪽의 주장이 억지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물론 이제 선관위에서는 확정을 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길 대표가 이걸 좀 상당히 중간재 역할에서 이걸 좀 완화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대전 현충원 때 막 따라가고 막 그러면 이낙연 캠프 측에서 볼 때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그래서 대표로서 어떤 중재재 역할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법률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양 캠프가 주장하는 게 조금도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게 사실 재판이라면 판례인데 소위 판례에 해당하는 사례가 양 캠프에서 각각 들고 나왔어요. 이낙연 캠프에서는 아니 더 큰 총선 대선 때 어떻게 하는지 보라. 내 말이 맞다. 사퇴하고 나서 사표 처리해야 된다. 반면 이재명 캠프와 당선관위에서는
왜 우리 선거를 큰 선거로 끌고 가냐. 당내 경선을 봐라. 02년, 07년 때 이렇게 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는데 국회 반장을 했었던 이재명 기자. 이렇게 치열하게 논란이 됐었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양쪽이 들고 온 사례, 판례가 달라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다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제가 볼 때 아마 우리나라 헌정사 경선 과정에서 가장 해석하기 힘든 미스테리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분명히. 드라마틱하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서울, 경기 대의원, 권리 당원 투표를 같이 했는데 그 표심과 정확하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죠.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28%, 이낙연 후보가 62%라는 반대 결과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서울, 경기 투표와 같은 시기에 치러진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당심과 민심이 정반대일까? 우리가 흔히 뭐 민심이 당심을 끌고 간다, 견인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예. 실제 이번에 선거인단도 완벽한 민심이라기보다는 주로 민주당 지지층이 참여한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당원들과, 그러니까 당원은 아니더라도 주로 민주당 지지층이 참여했을 텐데 어떻게 거꾸로 결과 나왔을까 봤을 때 이거는 정확한 글쎄요 누가 이런 결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는 아닌 겁니다. 정확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죠. 이재명 후보의 반대가 결집한 거죠. 예.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어쨌든 간에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민심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거다.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뭐 이것이 뭐 지난 경선 때 이랬다. 지난 대선, 그러니까 원래 공직선거법상 대선 총선에서는 후보자가 사퇴하기 전 표는 당연히 유효표인 거죠. 그렇게 본다라는 논쟁이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 과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대 표심이 결집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과거의 전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지금 많은 언론이나 많은 이제 논평 속에서는 결국 당 지도부나 아니면 당 선관위가 이 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다 이낙연 후보의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낙연 후보가 이걸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판을 깰 것이냐 결단만 남았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의혹, 이 불신을 극복하고 해결할 사람은 이재명 후보인 거죠. 사실은 이낙연 후보 쪽이 이 선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오히려 글쎄요 지금 조경태 의원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쭉 간 게 낫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본인이 극복하고 이 모든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결선 투표를 붙인다면 저는 오히려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승부수라는 거죠, 일종의. 그렇죠. 저는 오히려 이 키를 이재명 후보 쪽이 갖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조간신문에도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을 오늘 정말 고수들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돌직구 재밌습니다. 이거 헷갈리네요. 일단 사퇴한 김두관, 정세균 두 분은 어떤 의견 냈는지도 참고 삼아 보도해드리죠. 김두관, 이재명 후보가 승자다. 정세균,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를. 두 분은 일단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었지만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앞서 들었던 것처럼 이대로 가만히 승복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예요. 이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이낙연 후보 측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손혜진 당대표님과 이재명 민주당 화이팅! 정권은 괜찮죠? 이재명 화이팅!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이제부터는 이재명 후보님은 단순한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저희 사랑스러운 대한민국 집권여당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신 것입니다. 하루속히 경기도지사직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준비를 해야 됨을 강조하고 지금까지 사실 대장동 문제로 제대로 대응하기가 좀 부족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토건 세력의 이 비리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팀원이고 또 팀 자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노력해 주시겠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성심으로 모두가 함께 흔쾌히 이 경기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 상황이 이런데 3차 결과 다시 한번 볼 텐데 어떤 게 진짜 민심일까? 이게 사실은
민주당에게 있어서도 국민의힘에게 있어서도 각 주자들에게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진짜 민심은 천심이잖아요. 함께 보시죠.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지금 국회 반장 정치부 기자 20년 이재명 기자도 놀라잖아요. 3차 국민 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재명 28, 이낙연 62.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도 사실 우리도 놀랐다는 거. 우리도 놀랐다. 대장동 사건이 친문 표심 이탈. 이런 표현 썼어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민심이 이탈했다. 이재명 캠프 측에서도 반 이재명 정서가 보였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상황 쭉 보셨잖아요. 전재수 의원이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다라고 한다면 송영길 대표와 같은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전재수 당대표의 선택은 가정입니다. 좀 다르겠습니까? 이재명 지지선 했다는 것 잊고 지금 전재수 대표님. 저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송영길 대표처럼 안 했을 거다.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은 송영길 대표께서 이제 이 경선 결과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확실한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끝났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 이 확실한 메시지와 이제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계신데 아마 저게 이제 언론에 이제 비춰지는 것은 그렇지만 아마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마 저 이낙연 후보님을 지지했던 의원들이나 또는 이낙연 후보 아마 전화 통화도 하고 아마 저 당대표인 저의 메시지나 이것은 이렇게 갈 겁니다라고 아마 사전에 양해는 구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당대표라면 그런 절차와 과정들을 왜냐하면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좀 헤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또 그분들이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승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것들을 좀 챙기는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아마 그런 과정들을 아마 송영길 대표가 충분히 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28대 62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게 이낙연의 결집 또는 반 이재명 표심의 결집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경선 초기부터 연전연승을 해가지고 쭉 왔는데 완전히 튀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럼요. 제일 중요한 3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하루 종일 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이제 유리한 쪽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전체 30만 명의 국민선거인단 중에 투표율 80% 해가지고 24만 명이 참여한 결과인데 저는 이 집단지성의 실체가 과연 무엇일까, 본질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연전연승을 해가면서 좀 나태해지고 좀 이게 좀 기강이 좀 해이해지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제 집단지성의 표출이고 혹시 유동규 구속으로 인한 대장동 비리 의혹 아닐까요? 영향이 없었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 저렇게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영향 물론 있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낙연 후보가 연전연패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3차 국민선거인단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큰 틀에서 말하자면 원팀을 이끌어 달라. 이런 이제 응원의 표심. 이것이 저는 24만 명의 집단 지성이 이재명에게는 각성의 투표를, 이낙연 후보에게는 응원의 투표를 통해 가지고 원팀으로 나서달라. 이런 24만의 집단 지성이 표출된 것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회 어른 자격으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앞서서 이재명 기자가 매우 충격적인 얘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이거는 이낙연 후보에게 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에게 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공이 넘어갔다. 이재명 후보가 결선 투표에 자진해서 결선 투표 카드를 받을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글쎄요 좀 양심적인 사람이었다면은 이번에 대장동
비리 게이트가 터졌을 때 본인이 먼저 진솔하게 사과하고 이거는 내가 설계한 부분인데 잘못됐다라고 할 텐데 이분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말 바꾸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말 바꾸기 또는 뭐 더 조금 더 좀 표현을 하자면 좀 거짓말에 가까운 그런 부분에 품성을 가진 분이라면은 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사실은 이번에 그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그 이 승부의 결과물이 참 흥미로운 게 특검을 받자 또는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특검을 하자는 게 65%고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25%거든요. 예. 그 특검을 받아야 된다는 그 국민적 민심하고 그 이낙연 후보가 받았던 62%의 그 퍼센트의 그 비중하고는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정말 본인 스스로가 다 내려놓고 이번에 결선 투표로 가겠다라고 하면 참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 지금 상당히 그 이재명 후보 역시도 이재명 후보의 그 품성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냥 이대로 쭉 가기를 바란다. 제가 만약에 그쪽 입장이면은 저는 결선 투표 간다. 예, 조금 다소 불리하더라도 그 받는 것이 민주당의 그 재집권에는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어떤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고 앞서서 말씀하신 특검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저희가 추후에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인데 바로 이 화천대유와 대장동 개발 의혹 이슈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조가신 분들이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독 탔다는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수없이 등장하고 그 녹취록으로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김만배 씨는 그 녹취록에 내가 거짓을 흘려넣었다. 녹취하는 거 다 알고서 일부러 거짓 정보를 얘기했다라는 해명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권순일 대법관을 수차례 찾아갔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발소를 간 것이다라고 해명을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천화동의 1호 절반은 뭐 그분 것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천화동이 이루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녹취되는 거 알고 허위사실 말했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서도 허위사실을 말씀하신 건가요? 저는 한 번도 정영학 씨와 진실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불법성이 있는 말씀들인데 로비 정황들이 있는 말들인데 녹취되는 거 알면서도 그럼 왜 하신 거예요? 사실은 계좌 추적이나 이런 정황들을 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했습니다. 네. 수천억 원대 개발이 얘기인데 어떻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동산 경기가 급작스럽게 뛰고 그래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수익을 얻었다고 봅니다. 참 자금이 이재명 지사 선거법 변호사비로 사용됐다. 그런 건 터무니없는 위헌비어고요. 억측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언제부터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검찰 출신 모셨잖아요. 바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하는 줄 알고 일부러 내가 가짜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본인에게 범죄 혐의가 가도록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본인이 녹취한 줄 알면서 거의 독을 탔다는 거 아니에요. 독을 탔다는 얘기는 이 녹취가 나중에 증거로 쓰일 걸 대비해서 거짓말을 해서 신빙성을 없게 만들어서 증거로 쓰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에요. 굉장히 고차원이죠. 근데 이건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몇 단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증거로 쓰일 거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 여기에서 야, 천화동의 1호는 내 거야. 그리고 나는 누구한테 뇌물 준 적도 없어. 그리고 당연히 내가 실소유주지. 유동규한테 돈 줄 이유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숱한 수사를 해봤던 경험상 녹취가 되는 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얘기한다. 전화 통화할 때 녹취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저쪽에서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유도에 밀리지 않게 나중에 자기가 어떤 수사를 받을 때 또 자기 변명할 때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그 녹취록을 못 쓰게 만들려고 하면 그 녹취록 내용 안에
범죄 행위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녹취록 전체를 보면 지금 범죄 행위와 관련된 걸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걸 독을 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일단 이 김만배 씨가 천화동의 1호회 실소유주가 아니다는 것이 이제 녹취록에 좀 많이 나와 있고 이 녹취록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정민현 변호사도 이 녹취록과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수서를 냈고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보면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돈을 빌리면서 야 천화동의 1호는 그건 내 거야. 그냥 김만배에게 명의만 빌려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다른 그 자수서에서도 그렇죠. 근데 본인은 거기 또 그런 얘기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내 거가 아니고 김만배 씨가 하는 얘기가 절반은 또 그분 것이다. 그분 것. 그분이 누구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언론이랄지 우리 이제 패널도 정확하게 누군지는 시청자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김만배 씨가 이번 말고 그 전에도 기자들한테 인터뷰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아까 이발소 얘기했잖아요. 아니 대법원 가서 대법관 만나고 이발소를 가려고 하면 그 절차가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대법관실에 약속이 돼 있느냐 다 확인해야 하는데 왜 그 많은 이발소를 놔두고 그 이발하기 어려운 그 절차까지 거쳐가면서 가서 이발을 하냐는 거죠. 그것은 권수희 대법관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동네 이발소를 납두고 거기까지 가서 이발하냐? 그런데 김만배 씨 돈도 많으니까 강남에 얼마나 좋은 이발소가 많이 있고 샵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서 이발을 했다. 이걸 어느 국민이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 자체는 더 이상 이것이 확대되지 않고 뭔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자기 스스로 모든 짐을 지고 가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아무리 저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수사가 여기서 끝날 수는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더군다나 천화동인과 관련해서 내가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걸 전 직원들이 안다. 직원들이 다 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많은 직원들이 꽤 있을 거단 말이에요. 적어도 뭐 5-6명 있겠죠. 그럼 그 직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상당히 많은 핵심들이 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저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것은 검찰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만약 검찰에서 김만배 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마무리해버리면 검찰은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검찰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찰 자체도 이 수사는 김만배에서 끌려가는 수사가 아니고 정영학이랄지 정민용 변호사랄지 이제 남욱 변호사가 뭐 미국에서 올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핵심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 수사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검찰을 향한 또 검사 선배의 어떤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수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고요. 그분이 누굴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은 정말 그분이 누굴지 궁금하고 헷갈리거든요. 수사를 통해서 그분이 누굴지 밝혀내야 된다는 김광삼 변호사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논란이 됐다 해명은 이거예요. 정영학 씨가 녹음한 걸 내가 다 알고서 독을 탔다. 이재명 기자. 내가 다 알고서 독을 탔다. 만배 대표 김만배 씨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이제 김광삼 변호사께서 잘 소개해 주셨으니까 결국은 언젠가 이 녹취록이 증거자로 쓰일 걸 알고 자기가 거짓말함으로써 이 증거를 무력화시키려 했다. 이게 지금 이제 김만배 씨의 주장인데 자 그럼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가 이겁니다. 자기는 이것이 민사적으로 쓰일 거라 생각했지만 형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활용될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런데 이분은 바로 법조 전문 기자입니다. 법조만 한 분입니다. 아니 과연 지금 자기가 한 발언 이런 겁니다. 뭐 성남시 의장에게 30억, 성남시 의원에게 20억, 내 실탄이 350억이다. 그 350억 로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천화동의 1호의 배당금이 1,028억인데 그중 절반은 그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만약에 민사소송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것이 민사소송 재판에서 까졌으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이걸 그냥 검사가 이걸 듣고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법조 전문 기자로서
본인이 그걸 몰랐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만약에 이 주장대로라도 민사재판에 쓰였다도 하더라도 검사가 이걸 듣고 배임했구나라고 넘어가진 않을 거다. 물론 민사는 이제 검사가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논란이 됐을 때 검사가 이거를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위험천만한 위험 부담을 본인이 안고 이 거짓말했다는 걸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첫 번째는 거. 두 번째는요. 자, 민사에 쓰일 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리고 민사상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업자 간에 엄청난 수익이 들어오니까 그걸 배분하는 과정에서 각자 비용을 부풀렸다. 그러니까 내가 350억을 정광이 로비에 썼고 천화동인의 이익금도 내가 절반밖에 못 가져갔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거짓말한 거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데 그것이 이렇게 표현한다. 동업자 간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면 갈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폭이 되죠. 증폭이 되고 오히려 민사소송이 더 치열해지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해명 자체가 다시 설명을 필요하게 만드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 거짓말했다는 게 오히려 거짓말까지 높아진 구조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김광선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이미 대법원을 출입하는 과정 속에서 뭐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기로 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것이 만나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뭐 법조팀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발소를 가기 위해서 권순일 대법관을 편의상 썼다지만 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한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그 같은 맥락 속에서 녹취록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거짓말을 과연 검찰이 믿을까라는 생각이 좀 기본적으로 듭니다. 이야, 채널A가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거짓말. 논란입니다. 녹취록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해명이 거짓말이 아니냐라는 논란. 그 녹취록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거 그분 거다.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거다. 이 녹취록이 나오는데 김만배 씨가. 이게 거짓말이라는 건데 무엇이 진실이죠? 진짜 너무 헷갈려요. 내가 실수유지 아니라는 거 직원들이 다 안다 라고 녹취록 속에서 김만배 씨가 얘기합니다. 근데 어제 검찰이 출석해서 실수유주는 바로 접니다. 지금 두 개 얘기가 서로 본인이 한 얘기인데 서로 다른데 이 김만배 씨의 두 얘기 중에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가짜입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조경태 의원님, 홍준표 캠프의 좌장이시잖아요. 홍준표 캠프에서는 그분 것이라는 김만배 씨의 저 녹취록 속의 발언, 천화동인 1호의 수익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제3자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 당사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제3자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는 좀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상식적으로 천화동인 이야기를 하다가 천화동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어찌 보면 그 실소유자는 그분일 가능성이 많죠. 그분을 누구라고 보세요? 그래서 저렇게 김만배 씨가 법조팀장을 하고 또 재력가라고 들었는데 저분이 저렇게 아주 그 존칭을 설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이 누굴까? 그분. 예. 그래서 SC 당초에 저분이 생각하는 그분은 이 대장동을 설계한 설계자가 아닌가. 저분이 생각한 그분은 설계자일 것이다. 설계자일 가능성이 많고 또 지금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죠. 예.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왜냐하면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사실적인 부분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의 몫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은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일단 의혹을 제기하신 거고 전재수 의원께서 보실 때는 그분은 어떤 분? 실명은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조경태 의원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실관계라든지 또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든 그분은 이재명으로 특정하고 싶은 것이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 사실관계들이 하루에 몇천 건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뉴스 따라가기가 버거울 정도입니다. 이제는 막 헷갈려가지고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딱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이게 누가 몸통이고 누가 범죄자고 누가 뿌리인지는 간단합니다. 돈 받은 세력, 금전적 이득을 본 세력, 경제적 이득을 본 세력이 바로 이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의도에서는 있잖아요.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분과 관련해서. 지금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이 부분은 제가 또 이제 법적인 문제에 걸릴 수 있어서 궁금해. 말해줘. 이런 거로는 못하지만 말해줘요. 예를 들면은 국정농단 사건 때 하나은행 인사에 막 개입하던 분이 있습니다. 인사에 개입하고 그다음에 SK 자금이 여기 이제 또 들어오고 있는데 국정농단의 그분. 예, 그래서 그 굉장히 놀랄 만한 그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너무 갑자기 국정농단의 그분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김만배 씨가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때 재판에서 이게 이익이 조금 더 생길 것 같으니까 이 성남 북측에 턴을 뚫기 위해서 한 920억을 이재명 지사한테 또 뜯깁니다. 그래 뜯어가 버리니까 아니 무슨 이재명 시장은 공산당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분이 김만배 씨입니다. 이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한 문제입니다. 지금 배당금을 1,000억 받아갔거든요. 이 돈의 흐름만 파악을 하면 결국은 돈 받은 사람, 경제적, 금전적 이득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분입니다. 아마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경쟁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일주일 동안 유동규 씨의 휴대폰을 못 찾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이 하루 만에 찾아버리잖아요.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놓으니까 이제는 검찰, 경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해서 서로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서 수사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흐름만 파악하면 물론 이제 현금으로 써가지고 뭐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수사 기법이 그 정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실제 근접할 수 있는 수사 실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1,000억의 흐름만 알면은 그분은 금방 적응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누굴지 지금 이 고수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분의 이름을 진짜 밝히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 누군지 다 알 것 같은데 그분이 과연 누구로 밝혀질지 검찰이 수사는 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 왜냐하면 휴대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대목 때문입니다. 아니 김광삼 변호사님 계실 때도 이렇게 했어요? 수사를? 보세요. 압수수색 2주 전에 유동규 씨가 아이폰으로 최신 기종으로 변경을 했대요. 그런데 발견 당시에 낙하 충격으로 전원이 켜지지 않는 상태라서 경찰은 증거 인멸을 의심하고 있대요. 근데 검찰은 하나도 이거 모르고 있었어요. 파악도 못하고. 포렌식 과정에서 2주간 대책회의하고 서로 입맞춘 흔적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잠금 해제 거부할 때는 분석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이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 그분은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검찰은 지금 사실 유동규 씨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에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에서 창문을 열고 휴대폰을 밖으로 던졌다. 그런데 검찰이 찾다 못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CCTV를 살펴보니까 창문이 열린 적이 없다. 그래서 휴대폰을 던진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맞아요. 그런데 경찰이 결국 이걸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CCTV 창문이 열린 적이 없었고 휴대폰을 던진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검찰이 거짓말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검찰이 더욱더 수사 의지에 대한 좀 의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저 휴대폰이 경찰에서 발견이 돼서 이건 이제 포렌식 하겠죠. 그러면 포렌식 과정에서 휴대폰을 아이폰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2주 전에 바꿨다는 거예요. 9월 중순에. 그러면 왜 바꿨을까? 이게 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는 거고 또 왜 아이폰 자체를 갤럭시로 하지 않고 휴대폰을 갤럭시 놓고 아이폰으로 했을까? 근데 되게 아이폰이 굉장히 보안에서 우수하고 만에 하나 어떤 비밀번호랄지 이런 것들을 유동규가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걸 압수수색해서 획득을 했다 하더라도 증거를 쓰일 가능성이 거의 제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 발견을 했지만 과연 저게 어떤 걸 찾아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죠. 저 휴대폰 내에 과연 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저 휴대폰을 바꾼 거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대체 회의를 할지 서로 입을 맞췄다 할지 증거인멸에 관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과연 경찰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을까? 만약 못 찾아내면 사실을 발견한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과연 그분은 누굴까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그분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로 과연 드러날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집니다. 저희 돌직구쇼도 하나하나 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만큼이나 뜨거운 뉴스 두 가지, 오늘의 뜨거운 뉴스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의 고위급 탈북자가 북한 공작원이 청와대에 근무를 했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사실일까요? 심석희 선수가 동료 선수를 비하하고 험담한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위급 탈북자가 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사실상 김정은이 지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거 어떤 주장입니까? 네, 지금 이제 김국석 씨라고 가명을 쓰시는 분인데 이 탈북자인데 한 대남 업무에서 30년가량 근무했다는 겁니다. 그중 한 5년을 대자, 우리나라 따지면 대령 또는 이제 준장 정도의 이제 계급인데 대자로 정찰 총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탈북해서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지금 국정원 산하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국정원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정찰 총국이면 북한의 공작기관이네요. 그렇죠. 대남 이제 공작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 김국성 씨가 BBC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2010년 3월에 천안함 폭침 사건, 2010년 11월에 연평도 포격 도발 이 사건을 북에서 도로 하나도 최고 지도자 허락 없이 만들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의 특별 지시로 이행된 군사 성과품이다. 정찰총국 간부들도 이를 김정은의 특별 지시로 자신들이 한 군사 작품이다. 이렇게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황장엽 암살 작전에도 관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여튼 이런 모든 일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했는데 그 이유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이제 권력을 세습하고 나서 본인의 전사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일련의 군사 도발들을 감행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보고 비판의 대목, 김정은을 향한 비판의 여지가 있는 대목인 건데 좀 믿기 힘든 주장은 이거예요. 좀 놀라운 소식인데 어떤 거죠? 그렇죠. 앞선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관여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1990년대 초반 그렇게 되면 노태우 정부가 이제 92년도까지 했고 김영삼 정부가 93년부터인데 초반이면 이제 그 노태우 김영삼 정부 재임기에 북한 공작원이 남파 공작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한국에서 포섭된 사람이 아니라 북한에서 보낸 공작원이 청와대에서 5, 6년간 근무를 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현재 노동당 314호 연락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이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인 거죠. 근데 복귀해서 근무한다는 정보가 매우 구체적이에요. 조선노동당 314호 연락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제 굉장히 쟁점이 됐었고 국정원에서도 이제 많은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국정원은 일단 이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찰총국에서 근무를 했고 그리고 탈북을 했고 이거 다 인정을 하는데 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글쎄요 저 주장이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좀 더 아마 이번 정보위 국감 이런 데서 더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와대에 북한이 내려보낸 간첩이 남파 간첩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다라는 주장. 예, 뭐 이거 뭐 지금 신빙성 논란까지 일고 있으니까 좀 일단 뭐 여야의 두 분 나오셨으니까 먼저 조경태 의원님 정치 오래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기서 보면은 한국 주요 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맹활약했다. 저 부분은 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도 충청북도 쪽인가 그게 간첩 간첩 사건이 났고 뭐 지금 여당에 지금 대통령이 되어 계신 그 문재인 캠프에 뭐 특보인가 뭐 무슨 자리를 그때 선거 때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도 사실은 남파 간첩 또는 이제 그 북한에서 내려온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민단체나 여러 기관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뭐 추측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청와대에 5, 6년간 근무했다는 부분은 그럼 청와대 어느 부서에 근무했는지 그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네. 전재수 의원님은 또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사실 저도 저 부분이 좀 의아한데 청와대에서 근무하려면은 엄청나게 다 따져보잖아요. 그럼요. 저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계실 때라 그러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이제 그 청와대 근무하게 되면은 이제 그 신상 파악을 전부 다 합니다. 검증을 전부 다 합니다. 요즘은 이제 본인하고 한 처가 자기 집하고 처가 정도만 검증을 하는데 또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계실 때는 사돈의 8종까지 청와대 근무를 하려면 검증을 다 합니다. 그땐 더 엄격했습니다. 확실하게 했다. 그다음에 이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같은 경우는 또 청와대 근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 김국성이라는 가명을 쓰시는 분인데 좀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국정원 산하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런 분들은 국정원에서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BBC랑 인터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대개의 경우 이제 대남 업무를 한다 그러는데 대령이면 그렇게 높은 직급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고급 정보를 알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고급 정보를 아는 그 탈북자면 국정원이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절대 국민들 언론한테 노출을 안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이제 언론에 이미 노출됐다는 것 자체가 저분이 알고 있는 정보는 그렇게 중요한 정보, 그다음에 정보기관에서 관리하고 통제해야 될 정도의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분은 좀 제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까지 좀 들어봤고요. 또 너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또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풍성한 소식과 전문적인 의견 듣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